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규범적 상벌이라는 부분을 다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부분들에 비해선 내용도 짧고 핵심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브랜덤이 자신의 주장이 자연주의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 성향주의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 규칙성 이론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변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상벌이라는 걸 나의 어떤 세 갈래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그 요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벌 이론이 규칙성주의, 자연주의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의 내용인데,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이 이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임태랑도 대화하면서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긴 해도 한눈에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어서, 이게 오늘 안 그래도 내용도 짧고 하니까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기 나온 이 도식은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게 인정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그린 거라서 저의 브랜덤 해석이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요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여도 되고, 요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브랜덤은 이 논의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적인 대답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존재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본격적으로 브랜덤 추론주의가 시작되는데, 그 추론주의의 두 가지 기둥이 되는 요소들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이유라는 거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진리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합리적 존재인데, 합리적 존재라는 거는 더 나은 이유의 힘에 굴복하는 존재이다. 끊임없이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다. 그게 이제 이유의 측면에서 합리적 존재를 설명하는 거고, 진리의 측면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들이 바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과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게 다르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이유와 진리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고, 그 이유를 추구하는 존재,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이제 센티엔트 빙하고 구별되는 사피엔트 빙으로, 그러니까 지성적인 존재로 규정이 됐죠. 그리고 그 지성적인 존재는 어떤 지향적 내용을 갖는다. 지향적 내용이라는 게 뭐냐? 믿고 욕망하고 의지하고 의도하고 이런 모든 어떤 우리의 심적 상태들에 대한 내용을 갖는데,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무엇을 의지한다, 무엇을 욕망한다, 무엇을 이해한다, 다 이런 게 지향적 내용인데, 이 지향적 내용들도 이유랑 진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게 브랜덤이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시한 내용이었고,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풀어가면서 세 명을 다뤘죠. 하나는 칸트였고, 다른 하나는 프렉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트겐슈타인이었는데, 그 세 명을 다루면서 나온 결론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기의 철학은 역사적인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세 갈래의 전략이라는 걸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쌓아 올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뭐냐? 칸트의 구분을 받아들이죠. 칸트의 구분이란 건 그거였죠. 우리는 인과적 질서와 인식적 질서, 자연적 질서와 규범적 질서, 요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인과와 인식, 자연적 질서와 규범적 질서, 요걸 구분해야 된다는 건데, 그 구분이 나중에 가면은 브랜덤이 다시 어떤 구분하고 대응시키냐면은, 규칙에 따르는 행위와 규칙의 개념에 따르는 행위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규칙에 따르고 있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규칙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행위하고 있는 존재이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각각의 수행들은 규칙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규칙에 따른다고 할 때 그 규칙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규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규칙에 대한 우리의 파악에 의존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규칙이 나한테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인 수행들을 평가하는 게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인과적 질서, 인식적 질서, 자연적 질서, 규범적 질서라는 그 구분이 규칙에 따르는 행위와 규칙에 대한 개념에 따르는 행위로 구분이 되고, 그때 이 구분을 가지고서 브랜덤이
제시하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규범적 상태와 규범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적 상태라는 건 뭐냐? 개별적인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행위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태들이라는 게 규범적 상태이고,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수행들, 각각의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옳은 것으로 그른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규범적 태도인 거죠. 그래서 칸트의 구분, 규칙에 따르는 행위, 규칙에 대한 개념에 따르는 행위로부터 그 규범적 상태와 규범적 개념을 도출해냈고, 그때 말하는 규범적 상태와 규범적 개념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옳고 그를 수 있는 수행과 그 수행에 대해서 내가 평가,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평가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요 구분이 왜 나왔냐면은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은 브랜덤 1장, 2장은 사실 도입부고 3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브랜덤의 그 이론이 정확하게 딱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상태와 태도의 구분은 3장에서 의무론적 상태와 의무론적 태도의 구분에 여기에 딱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있잖아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했다. 뭐 사스케 나루토 사스케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론적 상태와 의무론적 태도라는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칸트의 구분을 도입한 거예요. 1장에서.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실용주의는 왜 도입했냐? 그런 규범적인 상태, 규범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실천을 바탕으로 이해돼야 된다. 사회적 실천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해가 된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실천의 상황인 거죠. 실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역할에 나에게 부여된 그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내가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가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적인 이 구분이 실천이라는 그 우리의 행함의 영역, 행함의 지평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나온 거고, 요렇게 해서 실천을 강조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는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게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는 게임 속에서 결정이 된다. 그 게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내가 뭔가 나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어떤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게임 속에서 적절하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절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가지고서 내가 한 것들이 이제 그 옳으냐 그르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실용주의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1장에서 설명이 되는 거고, 오늘 강조하는 이 상벌 이론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이 상벌 이론인가 왜 나왔느냐? 브랜덤이 그걸 얘기했죠. 그 어떠한 수행을 내가 규범적으로 옳은 것이나 그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거나 다루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다. 실천 속에서 내가 실천 속에서 뭘 해야지 어떤 수행을 옳은 것으로 혹은 그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그때 그 얘기하면서 계속 나왔죠. 이제 그 새우탕 면을 음식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새우탕 면이라는 거를 음식으로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새우탕 면을 먹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먹는다는 것은 내가 요거를 음식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한 수행을 옳은 것으로 혹은 그른 것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할 때 나는 구체적으로 실천 속에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라는 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상벌 이론이 대답으로 제시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을 줌으로써 그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벌을 줌으로써 그 행위가 그르다, 적절하지 못하다,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왜 나왔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3장에 가보면은 그 브랜덤이 자기 스승 루이스의 점수 기록 모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점수 기록 모형에 근거해서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그 놀이 참여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천 속에서 특정한 수행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3장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걸로 설명해요. 얘가 어떤 주장을 했네? 이 주장에 몇 점을 매겨줄까? 그래서 이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로 이제 모형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세 갈래 전략이 이런 식으로 3장에 나오는 논의들에 대응한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플라톤주의와 자연주의는 왜냐 했냐면은 요 세 갈래의 전략을 바탕으로 3장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그 브랜덤 용어로 쓰자면 스킬라와 카리티스. 이게 스킬라 카리티스가 그거잖아요.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그 한쪽 편으로 가면은 스킬라라는 괴물이 있고 다른 쪽으로 가면 카리티스라는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 길을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그 어느 쪽으로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신화적인 그 사고잖아요.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스킬라 카리티스라는 그 표현 자체는 맥도웰이 자기 비트겐슈타인 논문에서 도입한 건데 브랜던 맥도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맥도웰의 그 표현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요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어느 쪽으로도 빠지면 안 된다. 요 플라톤주의로도 빠지면 안 되고 자연주의로도 빠지면 안 된다. 플라톤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규범이라는 게 고정된 형태로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옳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옳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규범을 보고서 내가 이제 맞춰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플라톤주의잖아요. 자연주의는 뭐냐면 규범이라는 건 아예 없다. 규범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모든 규범적인 용어들, 모든 규범적인 평가들은 우리의 반응 성향으로 다 환원될 수 있다.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 C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 D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규칙이라는 게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건데 플라톤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자연주의로도 빠져서도 안 된다. 그게 이제 브랜덤이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걸 비트겐슈타인의 그 마스터 아규먼트를 가져와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플라톤주의가 규칙주의거든요. 규칙이라는 게 저 하늘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은 바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 보고서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규칙주의의 내용이었는데 규칙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그 자연주의는 이제 규칙성주의였잖아요. 규칙성주의. 내가 특정하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 그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을 바로 규칙성이라고 하는데 그 규칙성을 가지고서 규범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입장으로도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브랜덤의 핵심 그 주장이었고 그래서 규칙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한퇴행 논증을 가져오죠. 무한퇴행 논증이 그거였잖아요. 저 하늘 어딘가에 규칙이 명시적인 형태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규칙이 설명돼야 되고 또 다른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새로운 또 규칙이 도입돼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예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어떤 플라톤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저 돌판에 쓰여진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야 근데 살인이라는 게 뭐,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살인은 아니지 않느냐. 전쟁에서 사람 죽인 것도 이게 살인인가? 아니면 고의가 아니었는데 사람 죽인 것도 살인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또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살인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의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살인이 아니고 이런 것들 계속 규칙에 대한 규칙, 규칙에 대한 규칙에 대한 규칙, 규칙에 대한 규칙에 대한 규칙에 대한 규칙 이런 식으로 규칙이 계속 무한하게 연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규칙주의로 규범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규칙성주의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규칙적인 행동들만으로 그 규범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규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규칙적인 서로 다른 행동들 중에서 특정한 한 행동만을 우리가 규범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아니 아무리 이상한 사이비 과학 주장하는 사람들도 창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무한 동력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가끔 보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관이 잘못됐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정상과학의 세계관이 옳다라는 거는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냐의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이다와 규칙적이다가 그런 의미에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게 규칙성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걸 비판한 게 그게 게리맨더링 논증이었잖아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칙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냐라고 이거를 규범을 평가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규범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규칙성주의는 규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비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이길을 지나면서 이 자기가 제시하는 세 가지 갈래의 전략을 바탕으로 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의 모델로 나아가는 게 브랜덤의
계획이었던 거고, 지금 여기 하나, 둘, 셋으로 제가 구분해 놨긴 했지만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론적 상태랑 의무론적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 의무론적 상태랑 의무론적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인 것이고, 이 놀이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점수기록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가는 하나의 세트의 이론인 것이고, 요 세트의 이론이 바로 이제 브랜덤이 강력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될 때 이 세 가지 속에서 어떤 주장이 제시되고 논박되고 이유가 제시되고 논박되고 하는 이런 활동이 일어날 때,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그 linguistic practice, 그러니까 discursive practice, 그러니까 언어적 실천이고 그러니까 토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요것들은 이제 무엇이 언어인가, 무엇이 언어가 아닌가라는 것을 규정하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브랜덤이. 그리고 이게 무엇이 언어인가, 무엇이 언어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충분 조건인 동시에, 이게 브랜덤이 제일 처음에 제시했던 그 의문, 우리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 사피엔트 빙인 것인 거죠.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논의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건 이제 규범적 상벌이라는 내용인데, 이 표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상벌 이론이 어떤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오늘 내용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자기 이제 오늘 부분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실천적 평가라는 것을 상벌 주기라는 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고,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이고, 상벌 주기를 비규범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사회적 실천 속에서 어떤 그 규범적 상태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개별적인 수행을 옳은 것으로 그른 것으로 평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일이다. 요 얘기를 자기는 한 거란 거죠. 실천적 평가를 상벌 주기로 이해하는 것이 자기가 했던 얘기인 것이고, 근데 여기서 혼동되면 안 될 게, 이 상벌 주기라는 것을 순수하게 비규범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브랜덤이, 제가 이 내용을 약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글을 쓰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 이걸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게 해내지 못할 때, 좀 그때 글이 약간 이제 핀트가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부분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브랜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본인이 깔끔하게 요약한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 브랜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브랜덤이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리의 규범적 태도라는 게, 그래서 규범적 상태를 평가하는 규범적 태도라는 것이 상벌을 주는 행위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다. 요게 이제 진짜 브랜덤이 하고 싶어하는 요거이고, 근데 요거를 자연화시켜가지고 순수하게 우리의 어떤 자연적 성향으로 다 분석하는 것, 요거까지 브랜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가 이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게 안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벌 주기도 그 충분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이게 규범적인 차원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아예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브랜덤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뒷부분에 브랜덤이 비트겐슈타인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핵심은 실천적 평가를 상벌 주기로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의 문제이고, 상벌 주기를 비규범적인 용어로 다 환원시키는 것, 이건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상벌을 적용하는 성향의 측면에서 규범적 태도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규범적인 것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자기가 했던 거죠. 이제 상벌을 적용하는 성향,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규범적 태도라는 것, 내가 이거를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규범적인 것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그 시도는 아니다. 이게 주장인 거고, 왜 그러냐? 요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덤이 앞에서 들었던 예시는 호그런드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애가 잘했을 때는 뭐 사탕 같은 걸 주고 어떤 애가 잘못했을 때는 매로 이렇게 때리고 해가지고 이 성향을 외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그런 방식의 예시들이 주로 나왔는데 그게 꼭 상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상벌을 어떤 방식으로도 줄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잘했다. 잘했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냐? 그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방식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뭔가 때리고 아니면 뭐 사탕 줘서 어떤 성향을 개발시키는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는 훌륭한 학자구나. 훌륭한 학자니까 학자로서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건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권을 줄게라고 하는 것. 이게 때려서 뭐 그 사람한테 뭐 행동을 억제를 하거나 뭐 부채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규범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범적인 보상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다른 처벌도 마찬가지란 거죠. 어떤 그 면허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격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철회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으로 진짜 어떤 자연적 성향을 강제를 해가지고 처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권을 부여하거나 의무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격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과 벌이 주어질 때 이건 뭐 어떤 거냐면은 자연적 상태보다는 우리의 어떤 규범적 상태를 바꿈으로써 그 처벌과 보상을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러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 그 사람이 어떤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다른 세계에서 한 일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받느냐? 그 규범적인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인 상태보다는 규범적인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는데 여기 이제 in another world라는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제 이게 각주가 있어가지고 각주를 찾아봤는데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브랜덤이 이 기독교 같은 데서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이게 계몽주의에서 기독교의 그 초자연적 세계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뭐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이런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그런 어떤 주장들을 계몽주의 이후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어떤 진짜로 어떤 초자연적 세계로 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규범적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너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 규범적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상과 처벌을 주는 그런 일들로서 계몽주의자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in another world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게 다른 세계라는 게 기독교적인 저런 천국과 지옥인 동시에 그게 단순히 진짜 슈퍼내추럴한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인 어떤 지위에 대한 논의인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랜덤이 하나 강조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이 상태의 변동이라는 게 내가 규범적인 스테이터스의 변동이라는 게 그 자체로 어떤 그 강화 기능을 지니는 건 아니다. 내가 뭐 인태한테 인태야 너는 공부를 참 잘하니까 대학원생의 지위를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면 안 되죠. 교수님이 해야죠. 너 인태야 넌 공부를 참 잘하니까 석사생의 지위를 인정할게. 논문 심사 통과시켜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자체로 인태의 어떤 논문 쓰는 이 행위를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강제를 해가지고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과 벌을 준다는 게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비규범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사실 제가 이게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넣지는 못했는데 앞에 그래서 그런 구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적인 상벌하고 외적인 상벌의 구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벌은 그 정말 외부에서 매로 때려가지고 애의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거나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이런 게 외적인 상벌이고 내적인 상벌은 규범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범적인 상벌을 줌으로써 너는 똑똑하니까 석사 논문 심사 통과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해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게 이제 외적인 상벌, 내적인 상벌은 구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규범적인 상태라는 것들, 이게 그 규범이라는 게 서로 이제 복잡한 그물망을 맺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규범적 상태의 복잡한 그물망이 맺어져 있다. 왜 그렇게 맺어져 있냐? 브랜덤이 드는 예시가 그거예요. 어떤 예시를 드냐면은 이런 걸 상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이 있는데 어떤 부족이 그 오두막에 특정한 오두막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서 이게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뭐 나뭇잎을 가지고서 이게 뭔가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오두막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이런 규범이 있어요. 근데 이 규범을 어기게 되면은 어떤 상벌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네가 오두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되는 이 규범을 어겼다. 그러면은 너는 매주마다 열리는 부족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벌이 주어지거든요. 부족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범이 주어져요. 근데 부족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 규범인데 이 규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족 축제에 어거지로 막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진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서 이제 현실적인 강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내적 상벌의 문제인 거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외적 상벌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규범이 다른 규범에, 그리고 다른 규범이 또 다른 규범에,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호 의존적인 어떤 의존 관계를 맺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규범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요 규범에 따라서 이제 요 규범을 얘가 지켰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어떤 규범적 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요런 규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요런 수행에 대한 규범적 태도, 수행을 평가하는 규범적 태도가 요런 규범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러면서 규범끼리의 어떤 상호 의존적 관계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규범에 따른 수행의 규범적 의의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상벌이 두 번째 규범과 관련된 규범적 상태의 변동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번역이 이 부분을 한 건데 이게 되게 좀 그래요. 이게 브랜던 말도 길게 쓰고 이렇게 딱 컨시스팅 같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규범이라는 게 요 규범이거든요. 요 규범. 그러니까 부족 축제에 참석하는 걸 부족 축제에 대한 참석을 지배하는 이런 규범. 요 규범에 따른 수행의 규범적 의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참석해도 되는, 여기에 특정한 부족민이 참석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평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두 번째 규범과 관련된 규범적 상태의 변동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깐만요. 상벌이 두 번째 규범과 관련된 규범적 상태의 변동에 존재하는 것처럼 한 규범은 다른 규범에 의존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써놓고도 지금 말이 헷갈려서 이걸 얘기를 하려고 이게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했는데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이게 꼬이네요. 근데 이 부분을 번역한 거고, 이 부분을 번역한데 이 컨시스팅이라는 거는 여기에 앞에 나오는 것의 본질이 뒤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한번 그냥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곰곰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한 규범이 다른 규범에 의존할 수 있다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건 요 규범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머리가 꼬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벌이라는 거를 규범을 가지고서 또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성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규범에 대한 어떤 준수와 위반의 문제를 다른 규범을 가지고서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성향주의로 이걸 상벌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에 대해서 브랜덤은 반대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 규범과 관련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른 규범에 의존한다. 그렇죠. 한 규범과 관련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른 규범에 의존한다. 그리고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란 수행에 대해 상벌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한 규범과 관련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른 규범에 의존하고, 그때 이제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벌을 준다고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규범적 상태를 비규범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성향으로 환원할, 그러니까 잠깐 가리는 밑에 이게 화면 이게 떠가지고 저한테. 그렇죠. 자기가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한 규범과 관련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른 규범에 의존한다. 내가 지금 특정한 수행을
옳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다른 규범, 내가 지금 이 수행에 대해서 다른 규범을 바탕으로 상을 주는지 벌을 주는지 여기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상벌을 주는 것이, 평가란 상벌을 주는 것이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 주장이 반드시 규범적 상태를 비규범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성향으로 환원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반드시 이런 걸 지지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규범에 대한 이해는 일종의 총체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총체주의라고 번역한 게 이게 어디 나와있지? 네, 홀리스틱, 요걸 번역한 거예요. 이게 철학에서 가끔씩 막 전체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전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마치 정치 철학이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나치의 전체주의 뭐 이런 어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총체주의라고 번역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총체주의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왜 자꾸 넘어가지? 한 규범은 다른 규범에 의존하고 다른 규범은 또 다른 규범에 의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규범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 사이의 의존은 공동체의 수행에 대한 규범적인 의의와 귀속의 총체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자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자기의 세 가지 주장, 자기의 세 갈래의 전략에서 상벌 이론이라는 게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고, 이 상벌이라는 게 우리의 규범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어떤 실천에서의 활동인데, 이 활동이 반드시 자연주의적이고 규칙성주의적인 그런 논의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상벌을 준다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규범적 지위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다. 뭐 심지어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 말고 하는 것들도 단순히 그냥 뭐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거, 물론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규범적 지위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그런 문제랑 관련돼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브랜덤의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반드시 자연주의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종종 어떤 사회적 규칙성주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브랜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비트겐슈타인 해석은 그런 거거든요. 크립키의 비트겐슈타인의 규칙과 사적 언어에서 나오는 그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성향, 공동체의 규칙성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엄명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크립키식 해석하고, 또 크리스핀 라이트식 해석, 크리스핀 라이트의 비트겐슈타인 해석을 브랜덤이 겨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비트겐슈타인의 논의가 자칫 이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규칙성을 가지고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비트겐슈타인을 오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히 첫째로 우리의 어떤 실천이라는 게 수행과 성향의 규칙성을 전제한다라고 주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트겐슈타인인 거죠. 그 공동체의 일치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규범이라는 게 세워진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가 서로 한 곳으로 모인다 사실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가 판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트겐슈타인이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 면이 분명히 비트겐슈타인한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동체 구성원의 일치라는 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브랜덤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트겐슈타인한테서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가 참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형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유가 저기 뭐 어떤 하늘에 1 더하기 1을 2로 만들어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그 성향에서 일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1 더하기 1이 2라는 어떤 규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규칙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칙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건 더 이상 어떤 민주주의적인 합의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행위 방식 때문에 설립하는 건 맞긴 맞지만 규칙이라는 게 한번 설립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규칙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의 문제는 어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상관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덧셈에서 실수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더하기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설립될 때는 우리의 행동 성향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고 수행과 성향의 규칙성이 전제가 되어서 설립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하늘에 있는 저기 더하기 덧셈의 어떤 객관적 사실 때문에 설립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한번 이 규칙이 성립이 되고 나면은 그렇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옳은 덧셈이고 무엇이 그른 덧셈인지는 덧셈 이 설립된 덧셈 자체의 내용 가지고서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지 거기에선 더 이상 이제 덧셈 뺄셈이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합시다. 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55명이 1 더하기 3이라는 데 찬성했으니까 앞으로 1 더하기를 3이라고 규정합시다. 땅땅땅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해야 된다는 게 브랜덤의 주장이었고 요걸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게 논의될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층위가 있다. 세 가지 어떤 수준, 세 가지 레벨이 있다. 층이 있다. 어떤 레벨이냐면은 그 명시적인 규범에서의 레벨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칙과 이유들에서 명시적인 규범들이죠. 그리고 암묵적인 규범에서의 레벨이 있고, 이건 이제 실천 속에서의 암묵적인 규칙인 거죠. 그리고 그 사실적인 규칙성의 문제의 레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연적인 성향의 레벨인 거죠. 이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그 세 번째 층위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세 번째 층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주장들이 이런 거죠. 이제 첫 번째 두 층위에서 도입되는 종류의 어휘의 적용 가능성을 위한 필요 조건을 진술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거 환원적인 주장을 얘기하는 것,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브랜덤 글을 좀 너무 이렇게 일부러 길게 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 수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세 번째 이 규칙성의 층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수행한다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하게 반응하는 규칙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라는 식으로 수행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리고 이렇게 이 세 번째 층위에서의 행위에서의 일치, 비트겐슈타인 얘기로 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에서의 일치를 통해 가지고 요 명시적인 규범과 암묵적인 규범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반드시 어떤 환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규칙성 관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레벨을 섞어버린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고찰을 오해한다. 어떤 고찰이냐? 이게 실제적인 규칙성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고찰을 오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것들을 involve commitment to the possibility of 그렇죠. 이제 어떤 규범적인 것을 성향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환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찬동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이 고찰을 오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히 요 층위를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행위에서의 일치가 있어야 규범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강조를 했고 요 층위에서 수행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걸 가지고서 나머지 두 층위들을 환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치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일치가 전제가 되어가지고 규범이라는 게 성립하고 나면은 그 성립된 규범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문제는 순전히 규범적인 문제인 거지 이 성향의 문제로 환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층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층위를 전제로 해서 요 두 층위가 성립이 되고 나면은 이 두 층위는 여기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회적 규칙성주의 이 관점, 요 관점이 크리키의 관점, 크리스핀 라이트의 관점은 요 암묵적 규범의 층위와 사실적 규칙성 문제의 층위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걸 뒤섞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규칙이라는 게 사실적인 규칙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게 이제 브랜덤의 지적인 거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성향주의자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브랜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과연 이 브랜덤의 해석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 학절도 몇 명이나 이거에 동의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브랜덤의 비트겐슈타인에서 그 좀 이제 틀린 부분도 있긴 한데 적어도 이 주장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비트겐슈타인이 공동체의 일치라는 걸 분명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일치라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의 일치이지 의견에 있어서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 비트겐슈타인이. 그게 어디서 강조를 하더라? 내가 저번에 봤는데 그게 하여튼 뭐 있어 그 구절이. 근데 그 구절을 얘기한 거지 이제 이 부분인 거지 이제. 약간 이것도 근데 영어를 브랜덤이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 나도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시 여기 또 대시 나오는데 대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냐면은 그러한 규칙성이 성취하는 것은 언명되는 것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행위에 있어서의 일치와 그 진술에 있어서 언명에 있어서의 일치가 다르다 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맞긴 맞아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늘에 규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 더하기 1을 2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 삶의 형식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규칙으로 성립한 거다라는 건 맞긴 맞거든. 근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일치를 통해서 성립된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한번 규칙으로 성립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는 주범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행위의 문제로 설명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옳고 그게 아마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할 텐데 또 예전에 제가 이제 비트겐슈타인 공부했을 때 약간 이제 아주 약간 비트겐슈타인을 좀 사파적으로 좀 약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공동체와 일치 그거를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되게 성향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측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하는 세미나가 또 이제 비트겐슈타인 해석이 아니라 이게 또 브랜덤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 거다 보니까 그거를 또 더 언급하고 파고 들어가고 그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데 근데 저도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떠나서 저는 그냥 주장적으로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향적으로 우리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랑 어쨌든 규범적으로 이 행동이 옳다 나쁘다 하는 거는 결국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트겐슈타인이랑 별개로 저는 브랜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아. 그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리를 바탕으로 성향주의적인 해석을 굉장히 많이 밀고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셀러스의 딸이라고 자신을 자처하는 루스 밀리칸이 딱 그렇게 하거든. 밀리칸이 이제 막 꿀벌 예시 많이 들어. 꿀벌 예시를 들면서 꿀벌이 특정한 어떤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서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름대로 그건 뭐냐?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화론적인 어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규칙이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시도도 있거든. 근데 브랜덤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 가만 보면 이제 자기랑 밀리카는 그냥 다른 어떤 층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꼭 어떤 게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밀리카는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거기는 한번 나도 찾아봐야겠다. 하여튼. 뭐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어. 하여튼. 그 바이트호퍼 논문집에 실렸던 네. 논문 아닌가요? 바이트호퍼 논문집이요? 슈테킬러 바이트호퍼. 거기 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책에 있거든요. 자기 논문집에도 있고, 자기 자신이 쓴 논문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호퍼 거기 논문집에도 있고, 그리고 그 논문은 아닌데, 다른 비슷한 주제의 논문이 그 룰 팔로잉 앤 미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트겐슈타인 규칙 다르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 논문집도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부분이 이제 노마티브 생션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잠깐 화면이 자꾸 가리네. 네, 이게 그렇죠.
실천적 평가를 상벌주기로 이해하는 것과 상벌주기를 비규범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른 문제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번 시간의 내용,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 부분하고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상벌을 자연주의적인 용어로 다루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자연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상벌을 주는데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그 막대기로 때리고 뭐 이런 걸로 때리거나 뭐 사탕을 주거나 이런 걸로 이해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어떤 특권을 주거나 어떤 의무에서 면제시켜주는 걸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격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걸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어나더 월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다 규범적인 상태를 바꾸는 문제이지 자연적인 스테이트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게 스테이터스는 계속 변화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상태인 거고 요거는 어떤 고정된 상태, 아마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 구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마티브 스테이터스인데 내추럴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범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 부분이 그거거든요. 주간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걸 금지시키는 걸로 규범을 어떤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금지시키는 것들은 다 이제 규범적인 용어를 규범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거지 자연주의적인 용어로 환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이것도 다 그 맥락에서 좀 이어진 내용이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리진 않았던 게 그 내적인 상벌하고 외적인 상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적인 상벌에 대한 설명이고 외적인 상벌에 대한 설명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내용의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규범에 대한 상과 벌로서 다른 규범적 상태를 변화시켜가지고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는 내적인 상벌을 주는 거고, 진짜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거나 처벌하는 거는 외적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인터널 섹션스가 있고, 뭐 익스터널 섹션스가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게, 자기 상벌 이론이라는 게 자연주의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어떤 이런 자연적인 성향으로 비규범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성향으로 환원하는 것을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도.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것도 여기가 좀 재밌는데, 이제 여기가 나온 거죠. 챕터 3에서 자기가 이제 충분 조건을 제시할 거다. 어떤 충분 조건이냐? 이제 명제적 내용을 부여하는 이런 이제 상태나 태도에 대해서 명제적 내용을 부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 조건을 제시할 거다. 라고 하는데, 이 충분 조건이라는 게 결국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인 것이고, 자기가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를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나 태도가 명제적 내용을 가지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서 주장하는 것을 브랜덤이 이제 몇 번 강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히 과감한 주장, big bold claim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항상 비판받는 부분이면서 브랜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 나는 언어적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라는 것 속에서는 각각의 수행과 각각의 태도가 명제적 내용을 부여받는다. 이게 바로 언어적 실천을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근데 이게 너무 대단히 과감한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브랜덤을 이걸 가지고 깐다. 하지만 그게 동시에 브랜덤의 어떤 가장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 브랜덤이 또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을 떠나서 글 쓰는 방식이
너무 좀 장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길고 되게 수식도 많고 내용도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또 전략을 또 설명하거든요. 자기의 전략이 뭐냐? 자기가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칸트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이런 거고 여기는 그거죠 이제 그쵸 이제 퇴행 논증 뭐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퇴행 논증이라는 게 있고 뭐 이 퇴행 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퇴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이 암묵적어야 되고 이 앞에 했던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에서 나오는 거고 칸트에게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아까 했던 첫 번째 이건 상벌이라는 걸로 그 규범적 태도라는 걸 상벌로 이해돼야 되고 두 번째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걸 다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냐 규범을 옳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수행에 대한 공동체적 평가와 관련된 규칙성이나 성향의 암묵적인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러한 평가를 행동적으로 상과 벌을 강화하는 것에 의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번역해놓고도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충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앞에서 나왔던 거를 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런 걸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성향주의자가 아니다 하는데 이 좀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핵심은 아닌데 읽다 보면은 그 요 부분을 딱 읽으면은 여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어떤 유혹이 있다. 유혹. 비트겐슈타인을 그 규칙의 퇴행 논증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사회적인 규칙성을 뭐 이해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딱 읽으면 이제 크리키와 크리스핀 라이트가 바로 떠오르는데 실제로 58 주석에 가보면 크리키랑 크리스핀 라이트 이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지? 이 부분 내용에서 또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아까 이건 비트겐슈타인 설명한 부분이고 이 부분 딱 읽으면 굉장히 또 맥도웰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읽으면서 떠올랐는데 실제로 59번 주석에 가보면 맥도웰이 있더라고요. 한번 주석을 보여드릴까요? 여기인데 이게 아까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다른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제 그 응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응보적인 스트랜드라는 것들을 아까 그런 규범의 변화라는 걸로 이해를 했더라라는 내용이고 58 여기가 이제 라이트랑 크리키 이름이 거론되고 59 여기서 맥도웰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브랜덤은 항상 맥도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맥도웰을 긍정적으로 많이 인용하는데 맥도웰은 브랜덤의 이런 식의 비트겐슈타인의 해석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 나온 그 비트겐슈타인 해석은 굉장히 맥도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저는 읽으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